네, 화요일 오후 1시 증시 라인 시작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지금 양시장 모두 지금 수급을 좀 떠받치고 있는 양상이고요. 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비롯해서 우리 증시 역시 오늘 좀 탄력성을 좀 잃은 모습인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 오르내림에 따라 시장이 따라가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다만 유가를 떨어뜨려 놓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증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어닝 쇼크 또 기록을 하면서 여러 투심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부터 글로벌 증시를 쭉 둘러싸고 유가 하락뿐만이 아니라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워낙 안 좋게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갈 필요도 있은 듯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전 아직까지는 지금 구간에서 과매도권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 그리고 전세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 일본 증시 다 포함해서 그렇게 투심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본 증시의 5%가 넘는 강한 반등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자, 그동안 일본 시장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의 동반 약세 가장 큰 공통점은 이들 세 개 국가, 세 개의 어떤 대륙이 똑같이 공통점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세 국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기축통화 중에 하나인 위안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맞불 작전을 놓지 않고 있었고요. 그냥 자기네 통화가 상대적으로 평가 절상되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하의 어떤 목적은 당연히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 좀 그동안에 어떤 자기가 누렸던 통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좀 또 투정을 부리고 있다. 그것이 증시의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일본 시장의 5%의 급등은 그리고 동시에 유가도 마찬가지겠죠. 네. 유가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그리고 전세 글로벌 증시가 급등락을 현재 바닥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 시장의 과매도권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 두려워하기보다는 여전히 업종과 종목에 집중해서 역발상적으로 종목과 업종에 집중해서 좀 싼 주식 혹은 성장성이 높은 주식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싼 주식, 성장성이 있는 주식. 좋아요. 그러면 좀 과매도 국면을 지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반등을 하긴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하방으로 꺾일 만한 여지를 안고 가는 거냐 이 부분은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반등을 염두에 두고 가는 전략이잖아요. 네. 그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었던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 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위안화 약세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우려감, 중국발 경기 경착륙 이런 얘기를 갖다가 좀 확대해서 재생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중국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신창타이 아니겠습니까? 신창타이 정책이 뭐냐면은 그동안 중국을 8% 성장을 이끌어왔던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3차 산업, 즉 소비 위주의 내수와 소비 위주로서 중국의 GDP를 이끌어 가겠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바로 신창타이 정책의 주된 어떤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중국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3차 소비재 산업 쪽의 어떤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은 그 포지션 자체가 점점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꺾여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갭을 갖다가 3차 소비 쪽 내수와 소비가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것이 1대1로 실시간 커버를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1, 2차 산업의 빈 공간을 갖다가 3차 산업이 바로바로 메꿔주지 못하는 일시적인 스프레드, 즉 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이 위안화 약세다, 아니면 중국발 경기 우려감이다, 이런 쪽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3,000포인트 이하에서는요,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국의 위안화 약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서 미국과 일본과 유럽, 독일 포함해서 전세 글로벌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유가도 마찬가지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유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급등이 나왔다가 어제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5% 이상의 급등과 급락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감은 얼마 전에 그 라가르드 IMF 총재도 이 부분에서 이미 단도리를 짓더라고요. 그 우려 부분이 아니다.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유가 역시도 현재 30달러 이하에서는 저점을 잡고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인즉슨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국가의 증시 역시도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 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는 그 시점에 임박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으로는 역시 국제유가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역시 지금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서지 않겠느냐라는 좀 분석 속에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거기에 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지금 실적이라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오늘 실적 관련해서요. 좋습니다. 이 종목별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나누기 앞서서 자, 4분기 실적 시즌 이 중에서 과연 실적과 관련해서는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것이냐. 이 큰 틀에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올 초였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네.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는데 역시나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다 포함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죠.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그렇게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에 2014년부터 시작된 내수와 신성장 종목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키워드가 이렇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진 업종만이 어느 정도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두산 그룹주들 보시게 되면은 할 말이 잃지 않겠습니까? 네. 예, 목표가를 갖다가 지금 가격에서 오히려 80% 더 하향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대표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출주들의 어떤 랠리 역시도 이것이 조만간 끝을 내고 있다. 즉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형주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동안 코스피에 집중된 외국인 매도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코스피를 매도한 수급 주체를 보니까 중동기 자금이 많았더라 라면서 그런 어떤 코스피 외국인 매도를 갖다가 조금 네. 좀 포장하는 듯한 그런 솔직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코스피 대형 중에는 메리트가 없다. 즉 성장 가능성이 아직까지 많은 접종들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를 매도한 것이고, 반대로 코스닥을 사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 보시면은 꾸준히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업종들과 종목들, 즉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중소형주들이 실적이 안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퍼가 높은 주식,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숫자가 나오는 업종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만큼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별 종목 위주로 해서 업종 위주로 해서 충분히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같은 간에 현재 실적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내고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나 대형주는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다. 다만 PBR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PBR 0.3입니다. 지금 최근에 집중이 되고 있는 기관의 코스피 대형주의 순매수의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기 단타를 노리고 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포스코의 PBR 0.3에서 들어가서 0.4나 0.5에서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이 분기, 길어야 2개월, 3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과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서 들어오는 거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바이 앤 홀드 전략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는 기관의 매도는 그렇게 길게 보실 건 아니다. 더불어서 코스닥이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수는 조금 더 어떤 멀티플이랄까요? 아니면은 그 상단의 어떤 룸을 조금 더 열어두고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적 관련해서 무슨 기업부터 갈까 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부터 여쭤보죠. 3년 연속 연간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좋죠. 그런데 4분기만 봤을 때는 이 갸우뚱한단 말입니다. 글쎄요. SK하이닉스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될까? 또 이 향후 지속되는 것도 중요할 텐데 1분기도 비수기라고 하고 말이죠.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전분기 대비 10%가 매출이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이 29%, 순이익 역시도 17%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실적 역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겠죠. 네. 여기에 올해 1분기 계절적 비수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1분기 실적도 4분기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애플의 실적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 실적이 오늘 밤인가요? 아마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이폰 6S의 판매량이 시장 기대치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국경제TV 외신을 보시게 되면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3D 낸드 플래시라고 해서 차세대 플래시라 낸드 플래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원으로 이렇게 겹겹이 싸가지고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그 3D 낸드 플래시가 아직까지 양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현재 하이닉스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좀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은 현재 스마트폰의 어떤 수요 자체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지금 노트3라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요. 지금 깨졌어요. 떨어뜨려서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화면이 안 나오면 바꾸겠지만은 굳이 바꿔야 되는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깨져도 웬만하면 계속 쓰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 얘기 뭐냐면은 스마트폰의 수요 자체가 과거만큼 가게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 디바이스,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가 스마트폰 다음에 이어서 나와줘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낸드 플래시나 디램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즉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 이외에 또 한 번의 스마트 어떤 디바이스 혁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전기차가 나오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전기차나 자동차가 새로운 스마트카가 어떤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의 차세대의 어떤 후발주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먼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 기간이 짧으면은 한 적어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하이닉스의 주가 자체는 뭐 바닥은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BR이 낮기 때문에요. 싸기 때문에 바닥은 잡을 수 있을정정 주가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그 높은 무슨 기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싶습니다. 그럼 이런 쪽으로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기업들의 좀 일단 어닝 쇼크, 당연히 주가 급락이 왔죠.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근데 오늘 보면 역으로 그만큼 밸류에 좀 매력이 부각되는 것 아닌가 해서 좀 담아보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또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또 시각이 힘을 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거기에 더해서 같이 뭐 들어가서 글쎄요, 외국인 기업 저는 외국인 기관의 그 코스피 대형주에 들어가는 종목들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은 분명히 차별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매덕 수십억을 굴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어떤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만한 룸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었고 그 부분이 뉴스가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상당한 뭐 10에서 15%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을 맞추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실적 얘기 나온 김에 이거부터 이어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가요, 확연한 이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상하 프론테크도 그렇고, P&E 솔루션도 그렇고, 이쯤 되면은 좀 예전의 경험을 봤을 때 반등을 충분히 줄 만한 수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전기차 관련해서 악재가 한꺼번에 좀 왔습니다. LG와 삼성 SDI의 또 실적 부진 소식까지 들려왔고요. 정리 좀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P&E 솔루션과 전기차,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그 작년 하반기에 전기차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있었잖아요. 그 갔다고 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3주 전부터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조금 밸류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바꿔서 말을 바꿨죠.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약재가 동시에 나왔어요. 첫 번째가 광주에서 SM3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SDI의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죠.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와서 2021년에는 보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에 더해서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이제 점점 없어졌다라는 것 더하기 이제는 전기차 기대감만 가지고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형님격인 삼성 SDI가 어닝 쇼크를 발표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하단에 동생들의 실적도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현재 그 동반 급락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기차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작년 12월부터 올 초까지 나왔었던 전기차의 그 랠리는요. 하반기에 있을 전기차의 어떤 랠리를 한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어차피 전기차는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는 한번 프롤로그격으로 한번 보여준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전기차는요. 결국은 설비 투자 관련주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자동차 생산 라인이 전기차로 바꿔나가는 과정은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상당한 규모의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는 되긴 되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즉 지금은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좀 시간 허락하는 한 서둘러 물어봐야 될 것이 꼭 이 제약바이오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도 그나마 이제 버텨주는 것들이 또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각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요. 작년 12월부터 우리 시장을 눌렀었던 여러 가지 약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가 중국발 위기감, 두 번째가 미국과 유럽 시장의 급락, 유가의 급락,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북한의 수소폭탄 이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670선을 상당히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팩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저점을 잡고서 반등이 시작된다면 과연 낙폭 과대 종목이 강하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시장이 그런 여러 가지 악재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잘 버텨 주었었던 제약바이오가 더 치고 올라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후자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한미약품과 바이오메드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바닥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종근당이 거의 히트를 쳤고요. 그 다음에 부강약품, CTC 바이오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얼마나 동아ST까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즉 이젠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3차 관련주들이 같이 순환매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바텍과 같은 종목들, 헬스케어까지도 같이 엮어서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시장의 안정을 찾게 되면 또 한 번 1분기에 제약바이오 중심의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계좌에, 기관들 계좌에 제약바이오가 있는 쪽과 없는 쪽의 순위이 작년 하반기에 싹 벌어졌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올 1분기까지도 그런 현상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오늘도 인트론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또 강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시장의 중심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